1944년 8월 노르망디입니다. 비는 사흘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늘기 부츠를 삼켰습니다. 엔진은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하늘은 총알에 그을린 소의 색깔이었습니다. 생로 근처 전방 비행장 가장자리에 세 대의 P-47 썬더볼트가 움직임 없이 놓여 있습니다. 비행기들은 불타고 부서져 잊혔습니다. 비행기들의 날개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기름이 진흙 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정비사들은 각 동체에 분필로 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는 고철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듀카 하사는 고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듀카 하사는 31살입니다. 그는 키가 작고 어깨가 넓습니다. 그의 몸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36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연이어 피우며 잔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육군 트럭 한 대가 진흙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트럭에는 부대 지휘관인 매튜스 대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상자 보고서 때문에 그의 눈은 퀭했습니다. 매튜스 대령은 트럭에서 내리며 프랭크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일 12번의 출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들이 그중 절반을 맡았어야 했습니다. 듀카 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비행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금속 위로 손을 훑었습니다. 그 손상은 대공포 파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한 대의 비행기는 착륙 중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다른 비행기는 오일 라인이 터졌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는 주 날개 볼을 관통하는 20mm 포탄을 맞았습니다. 이 세 대 모두 규정 40일 에 따라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할 비행기였습니다. 대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셰르브르에서 교체 비행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틀, 어쩌면 사흘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발이 묶입니다. 발이 묶인다는 그 단어는 프랭크 듀카와 같은 사람에게 독이었습니다. 그는 진흙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발이 묶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령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입니다. 매튜스 대령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프랭크에게 말했습니다. 프랭크, 당신은 이 비행기들을 제 시간에 고칠 수 없습니다. 부품조차 없지 않습니까? 듀카. 하사는 담배를 웅덩이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누가 부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경납고 뒤편의 잔해 더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뒤틀린 알루미늄과 구부러진 프로펠러, 불에 탄 동체들이 있는 묘지 같았습니다. 그는 망치와 용접 토치, 그리고 볼트 한 양동이를 집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령님, 뼈대와 심장이 있다면 날 수 있습니다. 48시간을 주십시오. 대령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프랭크에게 말했습니다. 프랭크, 이걸 시도하면 모든 정비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군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듀카 하사는 비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대령님. 내일 이 세 대의 비행기가 전쟁터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안개로 변했습니다. 듀카 하사와 지친 2명의 정비공이 랜턴 불빛 아래에서 작업하는 동안 임시 텐트 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들은 고장난 비행기에서 부품을 끌어냈습니다. 한 대에서는 오일 쿨러를, 다른 한 대에서는 착륙 지지대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리벳은 도박이었습니다. 모든 용접은 죄악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행장은 불신으로 술렁였습니다. 세 대의 썬더볼트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꿰매어 붙인 알루미늄 아래 엔진은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들의 페인트는 그을렸고 표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기체는 떨리고 있었지만 비행기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대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프랭크에게 물었습니다. 프랭크,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듀카 하사는 웃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로틀이 열렸습니다. 진흙이 튀었습니다. 다른 비행기의 꼬리 날개로 기운 첫 번째 P-47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비행기는 흔들리더니 불가능하게도 이륙했습니다. 비행장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비사들은 모자를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듀카 하사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웃으며 굉음 위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책에 있는 모든 빌어먹을 규칙을 방금 다 어겼습니다. 듀카 하사는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1944년에 미 육군 항공대의 정비는 전장보다 관료주의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수리와 모든 볼트, 모든 갤런의 유압유는 기록하고 인증받아야 했습니다. 비행 교범보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통해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비행기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일군보다 빠르게 비행기들을 묶어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식 교범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구조적인 부품이 손상되면 교체될 때까지 기체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금이 간 보나 움푹 들어간 날개 뿌리 혹은 손상된 장갑판을 가지고 착륙한 P-47은 자동적으로 고철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비사들은 비행기에 태그를 붙이고 기록한 다음 공장 교체품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시스템은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안전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듀카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366 전투 비행단에 9달 동안 있었습니다. 이는 교범이 총알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책만 보는 정비사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모든 P-47을 박물관 유물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절차를 문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비행기가 손상되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기다리는 동안 조종사들은 항공 지원을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듀카 하사의 철학은 더 간단했습니다. 비행기가 작동하면 싸울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면 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썬더볼트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구였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였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지옥처럼 보일지라도 하늘로 다시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중위가 자신의 수리 작업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듀카 하사는 그저 씩 웃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엔진을 믿습니까? 그럼 저를 믿으십시오. 육군의 문제는 완벽함과 필요성 사이의 간극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P-47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범대로 정비될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노르망디에서는 그 교범이 소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전선은 보급 수송대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교체 부품의 절반은 여전히 영국 창고에 있었습니다. 정비사들은 적절한 절차를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듀카 하사의 어휘에 없었습니다. 그는 규정을 서류 작업으로 인한 마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비행 불능으로 등재된 P-47을 볼 때마다 두려움 아래 묻힌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위험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무대응이 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불법 수리 후에 대령이 그에게 따져 물었을 때 듀카 하사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작업대 위에 걸어둔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칠판에는 기름때 묻은 글씨로 3가지 규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부품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둘째, 완벽한 측정을 믿지 마십시오. 셋째, 두려움이 비행기를 땅에 묶어두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태도는 그를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관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모든 비행단에는 한 명의 반항적인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듀카 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가 청사진에 몰두하는 것과 같은 집착으로 기류와 응력 지점, 진동 하중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즉흥적인 수리 작업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 날카로워진 직감으로 만들어진 계산된 추측이었습니다. 다른 정비사가 그가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불평했을 때 듀카 하사는 그저 비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독일군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채우고 있습니다. 모든 출격이 중요했던 전쟁에서 듀카 하사의 반항심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다른 부대들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잘라낸 기름통으로 구멍을 메우고 리벳을 용접점으로 교체했습니다. 전투 식량 왁스로 누출을 막았습니다. 불복종으로 시작된 일이 조용히 교범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1944년 그 순간 그것은 여전히 이단이었습니다. 육군은 복종하는 군인을 원했습니다. 전쟁은 적응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의 진흙과 연기 속에서 한 기름때 묻은 정비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계를 살려두는 유일한 방법이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 쓰인 모든 규칙을 깨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랭크 듀카가 노르망디에서 전투기를 수리하기 전 그는 뉴저지주 뉴워크 뒷골목에서 포드 자동차를 고쳤습니다. 그는 1913년에 태어났습니다. 공장과 전차 종소리, 멈추지 않는 기계 소리 등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물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프랭크는 10대 시절 자동차 정비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엔진을 설명하는 것보다 빠르게 엔진을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들은 그가 말을 하지 않고 잘 들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고물상에서 첫 일자리를 얻었을 때 그는 밤마다 고물차들을 용접하며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 그가 작업하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쓰레기에서 새 것을 만들 수는 없어. 프랭크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대공황은 그를 정비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은 그를 문제 해결사로 만들었습니다. 부품을 찾을 수 없자 그는 고철과 냉장고 코일, 심지어 낡은 농기구로 대체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좋은 것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면 완벽한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듀카 하사는 육군 항공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트럭 정비사로 해외에 파견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경납고에서 P-47 썬더볼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본 어떤 것과도 다른 알루미늄과 천둥의 짐승이었습니다. P-47은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날개 달린 근육이었습니다. 2000마력의 순수한 미국적 저항이었습니다. 듀카 하사가 이 비행기가 시동 걸리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심장이 뛰는 화물 열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366 전투 비행단, 즉 썬더볼트 비행단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별명은 비행기와 그것을 살려낸 사람들에게 모두 잘 어울렸습니다. 노르망디의 지늙은 도구들을 삼키고 엔진을 막았습니다. 아침에는 기름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반쯤 죽은 채 착륙했고 비행기는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교범은 깨끗하고 정돈된 정비구역을 요구했습니다. 듀카 하가가 가진 것은 혼돈과 렌치뿐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연료 펌프가 고장나면 그는 자전거 밸브를 사용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가 깨지면 그는 보급품 포장지에 은박지로 감쌌습니다. 비행장의 용접봉이 다 떨어지자 그는 숟가락을 녹여 사용했습니다. 한 검사관 상사는 기록했습니다. 그는 듀카 하사의 작업이 이례적이고 승인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적었습니다. 결과는 설명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었다고 말입니다. 조종사들에게 그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에게 그는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리석은 이유, 즉 관료적인 이유로 비행기를 잃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동료 정비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비행기들을 싸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싸우지 못하게 할 규칙을 주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수리 교범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허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모든 붉은 선과 야전 상황에서 시도하지 말 것이라는 모든 문구는 그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1944년 여름 무렵 듀카 하사의 이름은 세계의 비행단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비행기가 심하게 손상되면 조종사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프랭크에게 보내라. 그는 비행기를 못생기게 만들겠지만 날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게 기계는 신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다면 그는 그것들을 싸우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뉴욕에서 3번의 정비소에서 해고당하게 한 그 고집불통 기질이 이제는 미국 비행기들을 하늘에 머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희귀한 존재였습니다. 전쟁에서 실패와 비행 사이의 경계가 서류 작업이 아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상력이었습니다. 1944년 중반 무렵 유럽 상공의 공중전은 용기나 전략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모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합군은 공중에서 승리하고 있었지만 경납고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폭발이나 금이 간 날개 보로 인해 손실된 모든 출격은 폭격기가 호위 없이 이동하고 수송대가 보호받지 못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숫자들은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1944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미 제9항공군은 비전투적 원인으로 하루에 12대의 항공기를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격추된 것이 아니라 그저 고장 난 것이었습니다. 기계적 고장이나 부실한 정비 혹은 사용 불가 분류로 인해 수백 대의 비행기가 더 발이 묶였습니다. 독일군 대공포에 맞은 전투기 한 대당 또 다른 한 대가 최전선 뒤에서 쓸모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차였습니다. 규정 41B, 즉 정비교범은 항공기 수리의 공장에서 승인된 부품만 사용할 수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각 P-47은 20만 개가 넘는 개별 부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구조물을 교체하려면 일련 번호 일치, 토크 보정, 그리고 3단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비행 가능한 전투기의 평균 정비 시간은 7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매일 움직이는 상황에서 72시간은 영원과 같았습니다. 발이 묶인 전투기 한 대는 3번의 폭격 임무를 날려버리는 대가였습니다. 이는 대략 6만 파운드의 폭탄이 투하되지 못했고 40명의 보병이 항공 지원 없이 남겨졌으며 적의 보급 열차가 여전히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프랭크 듀카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작업대 위벽에 그것을 휘갈겨 썼습니다. 비행기 한 대 손실은 200명의 병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행기 3대 손실은 한 중대 전체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장군들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이 다른 종류의 전쟁, 즉 잃어버린 시간에 맞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월에만 300대가 넘는 썬더볼트가 야전에서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 비작전 상태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엔진과 동체, 골조가 온전했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그런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야전 정비사들은, 즉 슐락트펠트 기술자들은 헛간과 들판에서 잔해들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고철들을 용접하여 프랑켄슈타인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교리는 그것을 무모하다고 불렀습니다. 독일군은 그것을 생존이라고 여겼습니다. 듀카의 좌절감은 세대의 P-47이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은 뒤 참호 속으로 불도저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기체들이 규칙 때문에 낭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흙을 걷어차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서류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소모전의 논리가 뒤집혔습니다. 모든 규칙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모든 시간이 생명을 앗아간다면 규칙을 어기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즉흥적인 수리들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었습니다. 수리 시간을 하루라도 단축하는 것은 한 번의 출격, 또 다른 임무, 그리고 또 다른 전차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냉혹했습니다. 썬더볼트 한 대는
9.5회 출격마다 판저 4호 전차 한 대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된 항공기 한 대는 하루 평균 4번 출격했습니다. 이는 정비사 1명과 비행기 한 대가 매주 전체 기갑 부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두카가 진흙 속에 앉아있는 세 대의 고장난 P-47을 보았을 때 그는 잔해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과 강철, 그리고 용기로 풀어야 할 방정식, 즉 변수들을 보았습니다. 지휘부는 고장난 기계들을 보았습니다. 두카는 3번의 누락된 임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락된 임무는 사람들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소모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24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생로 외곽의 비행장은 진흙과 기름, 파편으로 뒤덮인 늪지대였습니다. 기계들이 죽으러 가는 곳과 같았습니다. 프랭크 두카는 잠도 자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일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횃불을 손에 든 채 다른 모두가 포기했던 세대의 고장난 썬더볼트 4를 오갔습니다. 꼬리번호 226,821인 첫 번째 P-47은 오른쪽 날개 끝의 절반과 연료 회수관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는 오일 쿨러가 깨져서 시동을 걸 때마다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인 럭키 레이디는 왼쪽 착륙 지지대에 대포 포탄을 맞아 틀이 태피처럼 뒤틀려 있었습니다. 각각은 폐기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각각은 규정에 따라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카는 날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고장난 썬더볼트에서 에일러론을 가져와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전차 궤도의 강철을 임시 스파로 사용하여 날개 가장자리에 바로 용접했습니다. 그것은 공기역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텨주었습니다. 다음은 오일 쿨러였습니다. 그는 부품이 없어서 근처에 있던 고장난 P-51 머스탱에서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인치 구리 파이프와 찌그러진 깡통, 그리고 밀봉을 위한 녹인 알루미늄으로 그는 시스템의 압력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렌치로 케이싱을 두드리고 씩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새지 않으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정 무렵 비행장은 타는 납땜과 휘발유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다른 비행대 소속 정비사 2명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 명은 프랭크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폭발하면 군법 회의에 회부되고 남은 시신마저 매장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비행기가 날면 대신 자신에게 경례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그들은 첫 번째 엔진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썬더볼트가 기침하고 신음하며 연기 기둥을 뿜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잠에서 깨어나는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비행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종사들은 절반은 웃고 절반은 얼이 빠진 채 달려왔습니다. 전고 무렵 두카는 3대의 비행기 중 2대를 가동시켰습니다. 마지막 비행기인 럭키 레이디는 여전히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전체 착륙 장치 프레임은 뒤틀려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장난 C-47 수송기에서 훔친 유압 스트러스로 충격 마운트를 교체했습니다. 그는 울타리 철사와 강철 철근으로 그것을 보강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미친 야전 공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밤이 되자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그러나 48번째 시간에 해가 떴을 때 3대의 수리된 썬더볼트가 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들은 괴물 같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고 짝이 맞지 않고 끔찍하게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살아있었습니다. 두카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정렬된 비행기들을 향해 손을 흔들 때 대령이 도착했습니다. 매튜스 대령은 고개를 저으며 프랭크에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비행기가 아니라 자살 유서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카는 연기를 내뿜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어서 빨리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6시에 조종사들이 탑승했습니다. 공식적인 허가도 없었습니다. 서류 작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정비사의 광기에 대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엔진을 굉금으로 울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날개는 비행의 의미를 기억이라도 한 듯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게도 이륙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뒤를 따랐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는 날개에 전차 궤도가 박힌 비행기는 주저하고 덜컹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죽기를 거부하는 부상당한 동물처럼 하늘로 기어 올랐습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몇몇은 기도했습니다. 몇몇은 그저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대령이 두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 비행기들이 돌아오면 두카가 영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프랭크는 그가 말을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해낼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노르망디 위로 해가 질 때 세 대의 썬더볼트가 지평선 너머로 다시 굉음을 내며 돌아왔습니다. 연기가 뒤따르고 날개는 낡았지만 온전했습니다. 그들은 4번 출격하여 독일 기갑 차량 2대를 파괴하고 보급 열차를 기관총으로 공격했습니다. 두카는 진흙 속에 홀로 서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담배는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조종사가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그는 프랭크의 유령 비행기들이 50명의 독일군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씩 웃었고 그의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것이 규정이 된 것 같다고 혼잣말했습니다. 세 대의 비행기가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도 지휘 본부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진흙투성이 비행장의 모든 정비사의 눈에서였습니다. 어떤 무선 통신보다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두카의 비행기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임무로 규정만을 따르는 정비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미국 육군 항공대는 안전이 엄격한 절차 준수에서 온다는 가정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그를 지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66번째 전투 비행단의 출격 완료율은 단 일주일 만에 22% 증가했습니다. 죽은 것으로 치부되었던 3대의 비행기가 이제 8건의 확인된 격추와 2대의 파괴된 기갑 호송을 기록했습니다. 군수품의 전쟁에서 그 숫자들은 금과 같았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원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본부에서 정비 장교가 도착했습니다. 클립보드와 넥타이, 광택, 나는 부츠는 진흙 속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카의 비행기들을 조사하며 고개를 젓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비가 아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광기라고 말했습니다. 두카는 연료통에 기대어 씩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광기가 왜 전쟁에서 이기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장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개 아래 용접된 전차 궤도를 그저 응시했습니다. 그는 야전 검증된 개조는 스트레스에도 견딘다고 적었습니다. 그 문구, 즉 야전 검증됨은 조용한 혁명이 되었습니다. 몇 주 안에 다른 비행대들도 그의 방법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잔해에서 부품을 잘라내고 헛간에서 날개를 용접했습니다. 그리고 양철과 끈기로 누출을 막았습니다. 공군은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폐기되었을 비행기들이 이제 며칠 안에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두카 독트린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기록되거나 승인되거나 심지어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본 원칙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날아가는 모든 수리는 사후에 합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비행단의 대령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그는 조종사를 죽이지 않고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산은 메모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각각의 비공식 수리는 비행기 한 대당 평균 68 맨아워를 절약했습니다.
이것을 유럽 전역의 수백 명의 정비색에 곱하면 그 어떤 장군도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군수품의 기적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두카는 영광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진력을 쫓았습니다. 그에게 승리는 움직임의 총합, 즉 금속이 아닌 운동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적군은 당신의 볼트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총알이 먼저 명중하는지에 신경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 끈기가 완벽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은 정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키드와 리퍼블릭의 엔지니어들은 야전에서 보고서를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승인되지 않은 수리들의 효율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은밀한 수리들 중 많은 부분이 결국 1945년까지 공식 절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두카의 하이브리드 날개 보강은 나중 모델에 사용된 P-47D의 응력 분포 설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미친 해결책은 과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두카와 같은 혁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책이 아닌 개인의 성격에, 지시가 아닌 본능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규제할 수 없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의 비행기들이 더 높이 날고 그의 수치들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동안에도 본부에 있는 두카의 파일은 징계 기록으로 두꺼워졌습니다. 그것들은 미승인 절차, 표준에서 벗어남, 비행 안전에 대한 잠재적 책임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들은 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공군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전한 지상에 머물러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2주 후 프랭크 두카의 규칙을 어긴 수리들은 궁극적인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선 붕괴 후 재편성을 시도하며 팔레즈 동쪽으로 이동하는 독일 기갑 부대가 목격되었습니다. 366번째 전투 비행단은 그것을 막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비행대 절반의 비행기들이 과도한 사용으로 지상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카의 세대 유령 비행기는 예외였습니다. 조종사들은 그 비행기들을 도시 전설처럼 농담했습니다. 그들은 프랭크의 비행기 중 하나를 타면 조종사를 집으로 데려다 주거나 적과 함께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6시 공격 명령이 내려왔을 때 3명의 자원 조종사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프랭크를 신뢰했습니다. 새벽에 비행장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수리된 썬더볼트들은 상처 입은 베테랑들처럼 줄지어 섰습니다. 상흔이 있고 짝이 맞지 않고 시끄러웠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는 동안 두카는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고 얼굴에 기름때를 묻힌 채 자기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남자 같았습니다. 그는 소음을 뚫고 낮게 날고 사납게 날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파동이 출격했고 세 대의 썬더볼트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호송대를 기관총으로 공격하고 다리를 타격하며 루프트바페와 교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명령에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10마일 밖에서 독일 FW-190 전투기들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빠르고 날렵하고 치명적인 비행기들이었습니다. 폭격기들을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예광탄이 하늘을 가로지르기 전에 경고 무전을 보낼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상에서 두카는 무전 소리를 들으며 턱을 굳게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비행기들을 정비했습니다. 그는 그 비행기들이 무엇을 견딜 수 있고 무엇을 견딜 수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차 궤도 날개를 가진 비행기를 조종하던 밀러 중위가 너무나 격렬하게 급강하하여 동체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강된 스파는 버텨주었습니다. 그의 뒤를 쫓던 190 전투기가 지나쳤습니다. 밀러 중위는 기체를 위로 올리고 반가쇠를 당겨 독일 비행기를 하늘에서 격추시켰습니다. 그의 편대원은 무전으로 맙소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프랭크의 마법이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탱 오일 쿨러가 장착된 두 번째 P-47은 동체에 피격을 입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엔진 화재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은 완벽하게 압력을 분산시켜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버텨주었습니다. 조종사는 자신의 무기를 호송대 위로 곧장 투하하여 두 대의 하프트랙과 연료 트럭을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지상에서 대령이 두카에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두카에게 그 비행기들을 만들었는지 물었습니다. 두카는 무전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그것들을 만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인 럭키레이디는 C-47 스트럿을 장착하고 낮고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착륙 장치 수납 공간은 뼈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비행기는 정확히 날았습니다. 조종사는 독일군 트럭들이 늘어선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격을 멈추었습니다. 조종사는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59경 총알의 폭풍이 강철과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찢어 발겼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동안 듀카는 무정위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잡음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침착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리감에 가득 찬 목소리는 다리가 파괴되었으며 모두 귀환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세 대의 썬더볼트가 착륙하자 비행장은 환호로 터져나왔습니다. 조종사들은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눈을 크게 뜬 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역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비행기가 그들을 다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듀카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는 듀카가 미친 사람 같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듀카는 반은 지쳤고 반은 자랑스러워하며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멈출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대령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는 불법 개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투의 효과적인 즉흥 개조이며 조종사들이 승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듀카의 작업이 비행기의 부당 행위가 아닌 성공으로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 이후 유령 비행기는 더 이상 농담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청사진으로 건설된 전쟁에서 한 정비공의 저항이 비행의 법칙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944년 9월이었습니다. 전쟁은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최전선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과 끝없는 진흙, 그리고 겨우 단단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366번째 전투 비행단은 벨기에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리에주 외곽에 있는 노획한 독일군 비행장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거의 그들의 무덤이 될 뻔했습니다. 밤 10시에 루프트바페가 방역했습니다. U-88 야간 폭격기 무리가 비와 천둥 소리에 숨어 비행장 위를 덮쳤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연료 저장소를 강타했습니다. 불길이 녹아내린 바람처럼 활주로를 가로질러 굴러갔습니다. 정비공들은 황급히 엄폐물로 향했습니다. 불길이 주기된 썬더볼트 비행기들에 닿았습니다. 한 번의 폭발이 정비 경납고를 찢어 발겼습니다. 그곳은 듀카가 몇 주 동안 자네들을 재건했던 바로 그 경납고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폭발은 그를 쓰러뜨렸고 타오르는 잔해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구르면서 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눈은 영희 때문에 따가웠고 수리했던 세 대의 비행기가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듀카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이자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퀴 달린 승리였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래주머니를 움켜쥐고 진흙에 적신 후 불길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다른 두 명의 승무원이 그를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프랭크에게 이미 끝났으니 비행기를 불태우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럭키레이디라는 한 비행기는 절반은 불타고 있었고 절반은 연료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날개 뿌리 쪽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연료 라인에 닿으면 비행기 전체가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듀카는 그 아래로 뛰어들어 엔진 접근 패널을 뜯어냈습니다. 뜨거운 열이 그의 얼굴을 그을렸습니다. 페인트는 그의 손에 물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하이브리드 오일 시스템에서 나오는 구리 라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아 뜯어냈습니다. 연료는 불길 대신 진흙 속으로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사그라들다가 쉿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그는 그을음으로 새까매진 채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뒤에서 다른 2명의 정비공은 물차에서 호스를 끌어와 경납고의 남은 부분에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비상 해제 사이렌이 울렸을 때 비행장은 지옥 같았습니다. 검은 연기, 뒤틀린 금속, 그리고 꺼져가는 불의 주황색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비행단의 절반이 넘는 비행기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듀카의 세대 비행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을리고 볼품 없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대령은 이마의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탄약 상자에 앉아 연기 나는 자네들을 응시하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매튜스는 조용히 듀카에게 미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듀카는 낄낄거리며 기침을 하고 피를 뱉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이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령은 듀카가 각 비행기를 검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기체를 두드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승무원 중 한 명이 프랭크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도 비행기들이 다시 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만약 비행기들이 여전히 서 있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럭키 레이디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속인 것은 3번째였습니다. 부품도 없었고 교체품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있는 것으로 작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닉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비행단이 폭격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개시했을 때 피닉스가 가장 먼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규정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고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듀카는 정비공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전쟁 기계의 구현체였습니다. 손상되고 즉흥적이었지만 멈출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임무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보고서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는 달성되었고 사상자는 없었으며 모든 비행기가 귀환했고 절약된 정비 시간은 측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프랭크는 그것을 읽고 주머니에 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산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944년 겨울 무렵 프랭크 듀카의 이름은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전설이 되었고 검사관들 사이에서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의 현장 기적들, 즉 용접된 날개, 하이브리드 오일 시스템, 전차 궤도 대들보 등은 모두 공병 장교들에 의해 목록화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용히 지워졌고 그것들은 비상수리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무모하다고 불렀던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는 비행단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 그의 저항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명성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행기들과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월 벌지 전투가 발발했을 때 리에주 근처 듀카의 비행장은 혼돈 속에서도 가동을 유지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기지들이 눈과 고장난 엔진 아래 묻혀있는 동안 그에 수리되고 서로 다른 부품으로 조립된 썬더볼트들은 여전히 날아다녔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비행기들이 날아다닌다는 사실에 신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설조차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의 눈보라 동안 이륙하기에 땅이 너무 얼어붙었을 때 듀카는 정비 텐트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뉴저지에 있는 아내의 금이 간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 정비공이 그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랭크에게 집에 가서 기름이 새지 않는 것을 고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이 고장나지 않을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은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용접 연기로 인해 그을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커피와 담배, 그리고 아드레날린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비행 중단된 모든 비행기는 자신이 실망시킨 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1945년 5월에 전쟁이 끝났을 때 대령은 그를 지휘 텐트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창장과 감사장들이 모두 서명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매튜스는 부드럽게 프랭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프랭크가 어긴 모든 규칙 때문에 공식적인 훈장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듀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훈장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프랭크는 활주로를 향해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상처 입고 수리되었지만 여전히 숨 쉬는 듯한 썬더볼트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들은 페인트가 바래였지만 엔진은 천둥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고록도 쓰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공군 역사학자가 그에게 전쟁 중 얼마나 많은 비행기를 수리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저 모든 비행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그의 이름을 통계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들은 어떤 훈장보다도 그의 이야기를 더 잘 말해줍니다. 90대가 넘는 전투기들이 무단 현장 수리 덕분에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400회 이상의 출격을 수행했습니다. 이 출격들은 수십 대의 적 차량과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임무들이었습니다. 전쟁은 프랭크 듀카와 같은 반항에게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전쟁은 완벽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잔해를 보고도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승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불복종한 정비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서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한 한 남자에 대한 것입니다. 기계와 기적의 차이는 횃불을 한 번 더 밝힐 용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몇 년 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낸 편지에 썼듯이 그는 프랭크의 비행기 중 한 대를 조종했다고 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날지 말았어야 했지만 날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듀카의 승리였습니다. 퍼레이드도 훈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거부하는 날개들 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프랭크 듀카는 퍼레이드를 받기 위해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고로 돌아갔습니다. 뉴워크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거리들과 기름과 비의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식당 뒤편에 작은 가게를 빌렸습니다. 그는 문에 듀카 오토 리페어라고 페인트 칠하고 유럽 전역에서 가지고 다녔던 같은 도구들로 채웠습니다. 그의 손은 흉터투성이었고 펜은 타는 듯 아팠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40살이 되기도 전에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기침 소리를 내면 그는 여전히 살아났습니다. 손님들은 생로나 리에주 또는 비행장이 불타던 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무엇이든 작동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정비공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일을 결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령 비행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 대령을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영웅이라는 단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밑에서 일하던 젊은 정비공이 물었습니다. 듀카 씨에게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항상 제대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프랭크는 낄낄거리며 손을 걸레에 닿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포기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설도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 대의 망가진 비행기를 하늘에 띄운 것과 같은 조용한 저항심뿐이었습니다. 1964년
공군 소속 역사학자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P-47은 오래전에 퇴역했지만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그 정비 이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철을 날게 만든 정비공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프랭크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필체로 쓴 편지를 돌려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비행기가 날았다면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의 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2년 후 잠자리에 들었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도구들은 여전히 희미하게 기름과 전쟁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가게를 정리했을 때 작업대 위에 걸려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녹슨 렌치가 부러진 P-47 피스톤 로드로 용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금속에 고르지 않고 투박하게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것이 움직인다면 날 수 있다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없는 비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겼던 모든 규정보다 오래 살아남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공식 역사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비상 매뉴얼에서, 현장 수리 키트에서, 그리고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도 기계를 작동시키는 모든 정비 반장의 조용한 용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프랭크 듀카는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를 비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총알을 쏘지도 않고 날개를 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종사들에게 수리된 엔진 하나하나로 그들의 생명을 건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유산은 훈장이나 기념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이륙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신념이자 반항이었으며 그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작동한다면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